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1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시대 사대부나 양반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의 시골 별서에 꾸민 정원이 아닌 것은, 우리 보통 별서 정원 하면 아마 이 세 군데, 양산보의 소세원이나 윤선도의 부영동 정원, 그 다음에 정약용의 다산초당, 이걸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가 어디인지 이런 곳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소세원은 전남 담양에 있고요. 부영동 정원은 전남 완도에 있고요. 다산초당은 전남 강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급의 사륜정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조선시대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사륜정, 2급의 사륜정은 고려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골프 코스 중 티와 그린 사이에 짧게 깎은 지역, 짧게 깎은 페어웨이 및 러프 등의 가장 이용이 많은 잔디로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페어웨이와 러프에 사용되어지는 잔디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골프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남북 방향으로 보통 그 장축을 그렇게 해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티에서 그린으로 이렇게 치겠죠. 여기가 티가 되겠고 여기가 그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 티와 그린 사이를 우리는 페어웨이라고 얘기하고요. 페어웨이 주변 이쪽을 우리는 러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물어본 거는 페어웨이와 러프에 심어질 수 있는 잔디 종류를 물어봤어요. 자, 벤트그라스는 우리 그린에다 심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라이그라스나 버뮤다 그라스는 아마 그 골프장 잔디에서는 아마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내한성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남부지방 쪽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골프장 잔디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페어웨이 러프에 쓸 수 있는 것들, 훼손이나 건조에 강하고 번식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계속 골프를 쳐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번식 속도도 빠르고 훼손이나 이런 거에 또 강한 들잔디나, 만약에 예시에는 없지만 켄터키 블루그라스 같은 경우도 이 페어웨이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러프에는 뭘 많이 쓰냐? 톨 회수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린이 많이 쓰는 거는 뭐냐? 그러면 벤트그라스. 그 다음에 페어웨이 많이 쓰는 거는 뭐냐? 그러면 켄터키 블루그라스. 러프에 많이 쓰는 거는 톨 회수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양잔디가 아니고 한국 잔디일 경우라면 들잔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골프장의 모양과 각 코스의 명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서울 시내 남산에 위치한 남산타워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가 보통 케빈 린치가 얘기한 도시의 구성 요소를 문제로 이것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면적, 바탕, 도로, 랜드마크, 지역, 그 다음에 가장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이렇게 티가 나게, 확 드러나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뭔가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빈 린치가 얘기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생기겠죠. 가장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점, 도로가 지나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도로라고 얘기하고, 도로와 도로가 만나거나 교차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결절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도시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한 군데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랜드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그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케빈 리치의 이 도시 구성 요소, 이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계획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아마 언급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음양오행설이 가미되어 정원 양식에 반영된 것. 자, 우리 신선사상 얘기 나왔습니다. 신선사상.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어느 나라는 어떤 사상을 주로 이야기를 하느냐, 어느 사상에서 비롯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문제로 나오는데, 일단 일본 볼게요. 일본은 정토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불교 정원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토사상이 주를 이루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원 같은 경우에는 유교나 도교사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신선사상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신선사상이 주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 정원을 이야기하면 신선사상 외에도 음양오행, 그 다음에 뭐 그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물어보는, 어느 나라는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도는 뭐냐? 인도는 다른 거보다 그냥 뭐 회교,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것들의 사상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 물이 지어 나는 철새, 설경 또는 수면에 투영된 영상 내에 느껴지는 경관은, 자, 지금 물이 지어 나는 철새라고 했어요.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경관이 아니고 잠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설경 또한 마찬가지고요. 수면에 투영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일시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경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초점경관의 경우는 우리 비스타, 시선이 집중되는 경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길의 끝에 있는 경관을 강조시키는 경관을 우리는 초점 경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경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경관의 경우는 수목터널, 사람이 이렇게 서서 걸어가는데 나무가 양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길 따라 쭉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게 쭉 길 따라 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걸어갔을 때 이게 터널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벚꽃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관계경관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경관이라는 거는 세부사항이라 그래서 우리 관찰자가 혹은 이용자가 그 꾸며진 화단의 안에 들어가서 잎 모양이나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경관을 우리는 세부 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경관, 초점 경관이나 일시경관, 특히 초점 경관 같은 경우는 내가 거시적 경관이라고 해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의 경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거시적 경관에는 파노라마 경관, 뭐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경관 이야기가 나오면 각각 경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6번. 스페인 정원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입니다. 스페인 정원 하면은 우리 보통 뭘 제일 많이 이야기하면 색채 타일과 분수 발코니, 그 다음에 스페인 정원을 이야기하면 우리 파티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파티오라는 거는 중정식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정원 하면 요약할 수 있는 게 파티오 중정식 정원과 색채 타일을 이용한 분수와 발코니 등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스타는 뭐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경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프랑스 정원 양식이 비스타 수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원 하면 비스타, 그 다음에 스페인 정원 하면은 이렇게 파티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 조경미의 요소 중 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앞에 있는 경관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이 축은 비스타 수법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축을 이 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걸 봅시다. 제가 지금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원을 지금 그린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 중간에 큰 정원을, 동그란 정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여기는 다른 걸 만들었겠죠. 자, 이런 거를 가상의 선을 우리는 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의 선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축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축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는 지금 금방 설명드린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린 게 베르사유 궁전의 모양입니다. 궁원의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 축선 위에는 원로, 제가 지금 이걸 원로를 만드는 겁니다. 캐널, 캐스케이드, 병목 등을 설치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한 이거를 소로 혹은 원로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캐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관계경관 있죠. 이렇게 터널처럼 만드는 거. 어쨌든 길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는 물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어쨌든 중심에 어떤 뭔가를, 경관을 강조시키는 거를 우리는 축선, 비스타 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축의 교차점에는 여기 가운데 분수나 못, 그 다음에 조각상 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길이 돼 있는 곳에 그 끝에 있는 동상이라든지 분수가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 거와 마찬가지로 축선이 지금 몇 개인가요? 여러 개죠.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축선은 여러 개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처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축선, 비스타 수법, 베르사유 궁원 이런 거를 이 그림으로 통으로 기억을 하시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7번은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자, 8번. 19세기 유럽에서 정형식 정원의 의장을 탈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표현하고자 한 조경 수법은, 자, 우리가 정원 기법이 정형식에서 뭘로 바뀝니까? 자연식으로 바뀌죠. 자연 풍경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자연 풍경식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시대적 사조예요. 그 전에 군주 시대 거기에서는 정형식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면 인문주의가 나오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자연풍경식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적 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한 게 바로 자연풍경식이다. 자연풍경식이란 그럼 뭐냐? 넓은 잔디밭을 이용해서 전원적이면서 목가적인 수법, 특히 영국이나 독일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영국에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중국의 시대별 정원 또는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나라 때는 우리가 이제 진나라가 먼저기는 해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진나라 때는 아방궁, 우리 진시황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시 황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나라 때는 아방궁, 그 다음에 한나라 때는 상림원인데 가장 오래된 정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고 유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된 유적지. 오래된 정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의 졸정원, 그 다음에 청나라의 이화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거는 2번입니다. 우리 당나라 온천궁 하면은 당현종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당현종이 이 온천궁에서 양귀비하고의 그 환락을 즐겼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지금 졸정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창랑정, 그 다음에 사자림, 졸정원 이 순서를 우리 그때 외워야 된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때 소주의 명원입니다. 소주에 있는 명원인데 우리가 이제 순서를 외우실 때 이게 지금 명나라잖아요. 그거에 이 순서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청나라.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조성된 게 창랑정, 그 다음에 사자림, 그 다음에 졸정원과 명나라 때 유원이 같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그러니까 어차피 외우실 건데 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훨씬 우리가 기억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창랑정, 사자림, 졸정원으로 같이 소주의 4대 명원, 이 어떻게 보면 중국 정원 이야기할 때 이 소주의 명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져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요거 지금 중국 이야기 하면서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조경사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외울 게 많고 뭐 이렇게는 한데 시대적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하시면 제가 금방 뭐 우리 옛날에 뭐 당나라 군대, 당현종 그러면 같이 양귀비가 목욕하는 거 좋아했어요. 온천한 피부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천궁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경사는 그렇게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엮어서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편익시설로만 구성된 것은 편익시설. 편익시설 하면 우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뭐 전망대,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추세가 이 편익시설, 교양시설 혹은 유의시설이 뭐냐, 그거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번이 이제 주차장 매점이 이제 편익시설이고요. 여기 교양시설이라고 하는 게 식물원이나 동물원, 야외 이런 것들이 교양시설입니다. 그럼 그네 미끄럼틀은 뭘까요? 놀이시설물 혹은 유의시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시설이 편익에 속해져 있는 분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익을 준다 그러면은 뭐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뭐 음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편익시설에 들어간다라고 수목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익시설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다음 11번. 우리 토지 이용 계획 시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알맞게 구성된 것은 자, 토지 이용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계획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분석을 하죠. 이거를 종합평가해서 이 종합평가를 한 걸로 기본 계획을 합니다. 기본 계획을 한 걸 가지고 구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 설계 후에 실시 설계를 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순서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고 시공 후에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기본 계획에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에는 이거 말고 토지 이용 계획 말고도 교통 동선을 계획한다거나 식재를 어떻게 할지 배식 설계를 한다거나 배식 계획을 한다거나 시설물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한다거나 하는 건데 그 중에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또 과정이 또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먼저 분류합니다. 내가 뭘 할 건지, 어떤 이용을 할 건지, 농업지로 할 건지, 상업지역으로 할 건지, 근린주거로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상업인지, 농업인지, 뭐 이런 거, 뭐 농업인지, 혹은 아니면은 뭐 주거지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뭘로 나눌 건지를 먼저 분류를 먼저 해놓고, 각각에 맞는 적지가 맞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근접하기 좋으니까 상업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는 뭐 땅이 뭐 드넓고 땅 토양이 좋으니까 얘는 농업지로 하면 좋겠다. 이걸 적지 분석을 하죠. 적지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구획을 해서 대충 여기에는 농업지로 하고 여기는 상업지로 한 다음에 상업지와 가까운 곳에 여기를 주거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종합 배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설계나 계획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지를 본인이 내가 땅을 하나 가졌다. 땅을 하나 가졌는데 여러분한테 길을 내거나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남일 같으니까 이 계획과 설계가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이 공짜로 생겼어요. 근데 그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맘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여기를 길로 만들 건지 텃밭으로 만들 건지 여기다는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 건지 휴게 공간을 만들 건지 그거부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지 그 다음에 요렇게 구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상식선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일이 아니라 내가 땅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아주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 12번. 사람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대 습도는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30배에서 60% 정도를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20에서 30% 같으면 너무 건조한 거고, 그 다음에 60, 70%가 70% 정도까지가 되면은 굉장히 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비가 온 뒤에 약간 꿉꿉함 느끼는 때가 보통 70%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가을에 굉장히 우리 메말랐다, 건조하다, 건조주의보 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좋은 습도는 30에서 60%다. 아, 우리 조경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쾌적함을 상황을 만들려면 이걸 상대 습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3번. 경관 요소에 따른 지각 강도가 다른 하나는 지각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이게 뭐다라고 탁 느껴지는 그거를 우리는 지각한다 그래요. 학교에 늦게 가서 지각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인지하는 그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각하는 거는 어떤 거에 따라 다르냐면은 물체의 크기라든지 노출 시간이라든지 혹은 뭐 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지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엄청 크다. 그러면 내가 확 알겠죠. 그 다음에 1초 보는 거하고 10초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내가 더 지각하겠어요? 더 인지하겠어요? 당연히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색에 관해서도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물체를 딱 판별하는 데 있어서 무채색 같은 회색이나 이런 거는 인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노란색, 빨간색을 딱 보면은
확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각한다, 지각 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위험 표지판 같은 것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자, 지각 강도가 다른 하나는, 그러면 가장 지각 강도가 약한 걸 찾으면 돼요. 아니면 혹은 가장 높은 걸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파랑색, 여기 차가운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난색 계열, 한색 계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제가 설명을 했을 건데, 붉은색,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온수, 냉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온수 빨간색이죠. 이걸 우리는 난색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파란색, 우리 찬물 할 때 파란색이죠. 이걸 우리는 한색 계열이라고 하는데, 차가운 색채는 난색 계열에 비해서 지각 강도가 낮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한 거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지각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차가운 색채는 지각 강도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적인 거는 움직이니까 우리가 인지를 확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마다 막 설치는 사람이 쟤 뭐야?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각선도 수평선보다는 약간 동적인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검은색이나 혹은 회색에 비해서 훨씬 명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는 지각 강도가 좀 높은 편이고, 그거에 비해서 차가운 색채인 지금 얘기한 한색 계열은 지각 강도가 그거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은 14번. 다음 주 계획 단계에서 자연환경 조사 사항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아까 목표 설정을 하고 조사 분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하는 조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사를 자연환경 조사와 사회환경 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자연환경 조사는 식생이나 기상 혹은 토양, 수문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자연환경 조사입니다. 기상조건, 뭐 기후라든지 미기후라든지 이거는 이제 물과 관련된 얘기예요. 뭐 지하수가 어디로 흐른다, 아니면은 뭐 우수 처리관이 어떻게 된다, 이런 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사회환경 조사 내용은 주변의 교통량이나 토지 이용 안내, 인구가 어떤지, 남녀 비율이 어떻다, 혹은 연령이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게 사회환경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은, 자연환경 조사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사회환경 조사 사항인 주변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제도 후 도면의 표제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표제란에 기재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어차피 실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큰 A3 용지에 이 오른쪽에 표제란이라 그래서 도면명하고 공사면 도면명, 그 다음에 수목 수량표, 시설물 수량표, 혹은 방위나 축척, 혹은 도면 번호 같은 것들을 여기에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제란에 요런 걸 기입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도 장소라고 해서, 제동 장소가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혹은 교실이든 설계 사무실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이런 건 있어요. 어느 건축 설계 사무소라고 회사명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실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거는 업체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도 설계를 한 사람을 기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표제란에 기입하지 않죠. 자, 다음 16번. 온나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별게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옷 채취를 하는데, 옷 채취는 우리가 오칠을 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옷 채취는 여기 보세요. 뭐 5월에 녹황색 꽃이 맺고요.
이제 옷 생산이 많이 되는 것만 봅시다. 순나무일 때, 독립생장한 것일 때, 표피가 부드러운 것일 때, 그 다음에 양지에서 자란 것일 때, 그 다음에 활엽수와 함께 자란 것일 때, 이럴 때 옷 생산이 많이 된답니다. 이거는 뭐 문제 처음 한 번 딱 나온 문제라서 뭐 이걸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표피가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매끈한 옷에서 옷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17번. 다음 중 서양식 정원에서 많이 쓰이는 디딤돌 놓기 수법은, 직선타는 말 그대로 그냥 돌을 이렇게 일렬로 놓는 겁니다. 적은 수의 수량을 돌을 사용할 때 많이 쓰고요. 서양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방법입니다. 한 줄로 그냥 쭉 놓는 거. 그 다음에 3연타, 뭐 혹은 2연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 2개씩 아니면 요렇게 3개씩 놓던가 이런 거를 우리 3연타라고 얘기하고요. 4-3타는 그거랑 조금 다르고, 뭐 천조타는 새가 이렇게 뛰어가듯이 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서양식 정원에서 많이 쓰는 게 직선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적은 수량, 굉장히 실용적인 그 놓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양 조경에서는 주로 직선타를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정원, 지금 현재 주택정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 직선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전통조경 뭐 이런 거보다는 요즘 서양 기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8번. 다음 중 보도 포장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도는 뭐죠?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원로를 이야기하고, 일단 시민들 혹은 뭐 이용자가 걷는 이동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 공간에 바닥 포장 재료로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밖에 다니거나 공원을 다니거나 길을 나섰을 때 바닥에 포장이 뭘로 제일 많이 돼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요즘 소형 고압 블럭이나, 이것 뭐 요즘은 아니죠. 예전에 많이 썼던 거고요. 요즘은 화강 블럭, 뭐 혹은 뭐 점토 블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동네는 뭐 콘크리트인데요. 뭐 콘크리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랬을 때 이 포장 재료는 내구성 튼튼해야죠. 사람들이 계속 많이 다니니까, 걸어 다니니까. 제가 금방 이동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연 배수가 용이할 것. 자, 이 블럭들을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이 블럭들은 지면이 있으면,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걷죠.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블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블럭 밑에 뭐가 있냐? 모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잡석 다짐인데, 자, 제가 금방 얘기할 때 위에는 블럭, 그 다음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자연 배수가 용이할 것이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비가 오면 따로 표면 배수도 잘 되지만 밑에 모래와 잡석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우수라든지 표면에 침투된 물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동 공간에 이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자연 배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외관 및 질감이 좋을 것. 외관으로 보셨을 때 이런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해놨을 때 여러분의 뭐 눈에 거슬리던가요? 하도 많이 봐갖고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어쨌든 외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감. 걸을 때 막 미끄러워갖고 넘어지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거든요. 자, 너무 미끄럽지 않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찰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없으면 미끄럽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마찰이 돼야 안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보도용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마찰력이 전혀 없다? 이거는 잘못된 포장 재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대리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깐다 그러면 미끄럽죠. 그건 마찰력이 조금 없죠. 근데 전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전혀,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거는 대부분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반드시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좀 문제가 이상하거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19번. 다음 중 낙엽 활력 관목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목재료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교목, 관목, 그 다음에 활렵이냐 침엽이냐, 낙엽이냐 상록이냐,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류를 자꾸 잊어버리세요. 잘 보겠습니다. 이게 교목인지 관목인지, 혹은 일단은 활렵하고 침엽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세요. 뾰족하고 넓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큰 나무일지 작은 나무일지 이걸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동백나무는 많이 보셔야지 이게 가능할 겁니다. 사실은 동백나무는 상록, 활렵, 소교목입니다. 이게 소자를 쓴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아교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목보다는 조금 작고 교목과 비슷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교목에 비하면 좀 작은 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목이라 하면은 뭐 20, 30m까지 자라는, 그 이상 자라는 나무를 우리가 보통 교목이라고 하는데, 동백나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목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주간이 뚜렷하죠. 주간이 뚜렷한 것이 우리가 교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섬잣나무는 상록, 침엽, 교목입니다. 회양목은 상록이면서 활렵이면서 관목이에요. 우리 아마 작은 나무 잎 이렇게 조그만 동글동글하고 작은 나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닥에 쭉 거의 깔리듯이 무릎 밑으로 작은 나무 많이 보셨을 건데, 대부분 이 회양목 아마 많이 심겨져 있을 겁니다. 이게 상록, 활렵, 관목이고요. 아외나무는 상록이면서 활렵이면서 교목입니다. 느티나무, 낙엽, 활렵, 교목이고, 은행나무는 낙엽은 맞죠. 그런데 침엽이라 그랬습니다. 잎이 넓은데 침엽인 게 은행나무, 굉장히 특이한 나무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보시면 생강나무와 화살나무는 낙엽, 활렵, 관목입니다. 낙엽, 활렵, 관목은 우리 대부분 그 철쭉류가 다 낙엽, 활렵, 관목이죠. 우리 꽃 피는 작은 나무, 화목류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낙엽, 활렵, 관목입니다. 그 외에도 뭐 낙상홍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꽃이라든지, 뭐 쥐똥나무라든지 등등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키 작은 나무, 잎이 넓은, 하지만 가을,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낙엽, 활렵, 관목,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 나무인지 모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아파트 공원에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 게 이런 거죠. 낙엽, 활렵, 관목입니다. 우리 성상, 이런 거를 우리가 성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상을 아는 거는 조경에서 사실 기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기는 하시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실기하실 때도 성상 구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상 구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20번. 자, 석재 중 경석의 겉보기 비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겉보기 비중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자세히 실험을 해가지고 뭐 거기다 물을 부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겉에서 봤을 때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돌의 단단한 정도로에 따라 경석, 중경석, 연석 이렇게 나눕니다.
경석이라고 하면은 단단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2.5에서 2.7이고요. 중경석은 우리가 보통 2.0에서 2.5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연석은 뭐냐? 2.0 이하인 것을 우리는 연석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좀 부드러운 돌. 자, 그럼 우리가 경석이라고 하는 돌이 뭐가 있을까요? 화강암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화강암 튼튼하다고 아시잖아요. 이거는 응애암, 이거는 보통 사암 같은 경우를 연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기로 분류했을 때 경석, 중경석, 연석 이렇게 나누는데 경석이라고 한다면 가장 단단한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보통 비중이 이 정도 되려 그러면 거의 시멘트 몰타르 그처럼 그런 것들을 비중이 이렇게 3 넘어가고 뭐 아니면 쇠나 뭐 이런 거 그렇지 돌은 이 정도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석재중, 경석, 단단한 돌은 2.5에서 2.7이구나. 만약에 연석이 나온다 그러면 2.0 이하구나. 얘는 약간 무른 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수형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수형이라고 우리가 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성상은 아까 겉모습을 얘기하고 수형은 생긴 모양, 어떻게 생겼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수형이 어떠냐? 요렇게 생겼냐? 아니면은 요렇게 생겼냐? 혹은 요렇게 생겼냐 하는 거 있죠? 요런 거를 우리가 수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방구형이라든지 뭐 요렇게 원추형이라든지 요렇게 생겼냐 이런 거를 우리가 수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금방 뭘 그렸나요? 수관과 줄기를 그렸죠. 이걸 바로 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방 얘기한 원추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복형 같은 경우는 뭐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형이라고 한다. 나무의 생긴 모양, 겉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 성형, 가공이 용이하다. 자, 우리 인공재료 이야기 나오면 주춤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셔요. 자, 성형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은 플라스틱으로 의심해 보면 됩니다. 플라스티시티가 우리가 성형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플라스틱은 성형이나 가공이 용이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데 비해 강하다. 온도 변화에 약하며 내화성이 작다. 이거는 지금 다 플라스틱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성형이 자유롭고 착색도 자유롭고 이게 플라스틱이 우리가 보통 접착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 이제 멜라민 수지나 뭐 아크릴 술진 뭐 이런 수지들이 어디 접착제로 쓰여지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접착제로도 많이 쓰고요. 그렇지만 불에 타거나 내열성이나 이런 것, 내화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한 게 FRP,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인공재료 안다면 웬만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23번. 목본성인 지피식물. 지피식물이라 그랬어요. 지피식물. 일단 지피식물이 뭔지 봅시다. 여기 보시면 금매화 비비치 송엽곡은 그냥 초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본. 꽃이에요. 꽃. 송악의 경우는 우리 망경목으로 분류합니다. 지피성이 굉장히 우수한 우리 아이비처럼 생긴 걸 우리 송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악, 목본성인 지피식물 하면 송악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4번. 생물 재료의 특성.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공재료와 지금 얘기한 생물재료, 우리 무생물재료, 생물재료, 혹은 식물재료, 생물재료, 혹은 인공재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식물재료는 자연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속성, 계속 유지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자연과 굉장히 조화롭고 그 다음에 다양하죠.
얘는 굉장히 불규칙한 편이에요. 그런 게 식물 재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균일성, 불변성, 가공성은 뭘까요? 인공재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무생물 재료가 되겠죠. 인공재료나 무생물 재료는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합니다. 그렇지만 식물 재료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규격은 있어요. 규격이 만약에 2.5에 H2.5에 R6이다. 그러면 키가 2.5m고 근원 직경이 6cm인 거죠. 하지만 이게 딱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6.3이 될 수도 있고 2.8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100주를 만약에 준비한다. 이걸 어떻게 균일하게 맞출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맞추라는 얘기죠. 하지만 인공재료나 무생물 재료는 아예 딱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균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변해요. 생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죠. 잎이 초록으로 한다거나 뭐 낙엽이 진다거나 뭐 그렇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공성이 좋습니다. 인공재료는 뭔가 가공을 하죠. 원재료에서 얘를 잘라서 혹은 휘어서 혹은 늘려서 사용하죠. 이게 인공재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5번. 붉은색 계통의 단풍이 드는 나무가 아닌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벚나무와 화살나무, 온나무는 붉은 단풍이란 얘기예요. 네. 우리가 붉은 단풍, 노란 단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붉은 단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붉은 단풍은 대부분의 단풍나무가 붉은 단풍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단풍나무 중에서 노란 단풍이 드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로쇠나무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 이제 붉은 단풍이 드는 게 여기 화살나무나 온나무, 벚나무도 있고, 뭐 북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붉은 단풍이 드는 종류를 같이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이 붉은 단풍, 붉은색 계통의 단풍, 북나무, 그 다음에 단풍나무류. 자, 뭐가 있을까요? 단풍나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 단풍이 있겠죠. 복작이나 신나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붉은 단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풍나무 중에 노랑인 게 있다 그랬어요. 고로쇠나무. 이런 것들 같이 색깔, 이 나무는 무슨 단풍이 드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알아둬야 되는 게 왜냐면, 자, 여러분이 제가 계획할 때도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정원을 꾸미는데 모든 나무가 다 붉은 단풍이 들어. 그거보다는 내 정원에서 노란 단풍도 있고, 붉은 단풍도 있고, 아니면 늘 푸른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싶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붉은 단풍이 드는 나무가 뭔지, 노란 단풍이 드는 나무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내가 적절하게 그 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단풍나무의 색깔도, 특히 붉은 단풍의 경우는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단풍이 드는 나무,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남천도 붉은 단풍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6번. 목재를 건조하는 목적. 자, 목재를 건조한다. 우리가 이제 인공재료로서 목재를 사용하는데, 나무는 수분을 거의 80% 이상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목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조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목재로 사용하는 나무의 함수율은 보통 13에서 15% 정도예요. 자, 그렇게 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조시켜야 됩니다. 자, 건조시키려면, 근데 왜 건조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냐? 썩으니까. 물기가 많으면 썩잖아요. 자, 그래서 변색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잘라서 쓰잖아요. 나무를 통나무로 쓰기도 하지만 주로 잘라서 사용을 한다고 보면 일단 가공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건조입니다. 가공하기가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접착이나 칠이 잘 되게,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물기가 너무 많으면 나무와 나무가 붙지 않아요. 잘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칠을 해봐도 말려야지 칠이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부패, 가공, 그 다음에 접착이나 칠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재를 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성은 맞아요. 탄성은 맞는데 강도 글쎄요. 이거하고는 크게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우리는 틀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맞는 거를 여러분이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지만 공부하실 때는 맞는 걸로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다음 문제도 또 푸실 수 있으니까. 다음 27번. 도로 비탈면 녹화보건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우리가 비탈면이라고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길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야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비탈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면이라고 경사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번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사면이 많이 발생을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이때 사용하는 재료를 물어보는 겁니다. 식생자루는 이렇게 자루를 쌓아서 자루에서 잔디나 이런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녹화가 되고 토사가 밀려 나오는 걸 방지하겠죠. 그다음에 식생 매트는 이렇게 망을 하나 깔아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 위에다가 뭔가 녹화용 자재를 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종자가 될 수도 있고 안반 기반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식생 매트입니다. 그 다음에 잔디 블럭을 이렇게 깔아서 잔디를 심는 방법도 있겠죠. 우드칩은 상관이 없습니다. 멀칭 재료로 사용하는 거고요. 목재를 자른 조각을 우리는 우드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요즘 간혹 그 비탈면 녹화공법에 대한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요즘 이제 추세가 보건 쪽으로 많이 환경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실제 빈도수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척박지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척박지에 강한 수종은 소나무, 자작나무, 가죽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척박지라고 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건조하겠죠. 그 다음에 거름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척박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벚나무나 그러니까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 좋아합니다. 뭐 얘네들도 좀 비옥한 땅을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무들은 거기다 심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옥한 땅을 좋아하는 나무 같은 경우, 주목 같은 경우는 뭐 건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비옥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 애들은 척박지에 심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척박지에 강한 수종은 소나무, 자작나무, 가죽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가죽나무라고 했는데 같은 거예요. 가중에서 가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표준어로. 예전에는 가죽나무라고 했는데요. 요즘엔 다 가죽나무라고 합니다. 이 가죽나무로 이야기하자면은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가죽나물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드시거든요. 이거는 실제 참죽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가죽나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가죽나무를 먹지 못하는 개가죽이라는 게 있어요. 개가죽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이게 가죽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개가죽이라고 한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담장 뒤에 아무데나 막 잘 자라요. 막 자라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척박지.
이런데 잘 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이 얘기 나왔을 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건데, 이 가죽나물이라는 게 우리 뭐 김치도 담가 먹고 뭐 이걸로 뭐 찹쌀 풀 먹여서 이렇게 말려서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죽나물로 새 잎을 따서 먹는 그 나무는 참죽나무라고 완전히 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조경수로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29번. 일반적으로 수종의 수명이 가장 긴 것은? 우리가 이제 주변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이제 노거수라고 얘기하는데, 뭐 300년, 뭐 500년, 뭐 1000년에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나무.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은행나무, 느티나무예요. 은행나무 대부분. 자, 버드나무는요, 오래 살기 힘들어요. 물가에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에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상도 성주에 성박숲이라고 거기 이제 왕버들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300년 넘은 노고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버드나무는 나무 재질이 물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벚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전정을 하지 않는, 부패가 잘 되는 이런 나무예요. 전정했을 때 부패 방지를 엄청 신경 써줘야 되는 나무, 이런 거기 때문에 왕벚나무도 실제적으로 오래된 수명이,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오래되면 얘는 가치가 떨어져요. 벚나무는 특히나. 생각해 보시면 벚나무는 우리는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벚나무를 심거든요. 근데 오래된 나무일 경우에는 꽃이 많이 안 열려요. 안 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패가 잘 돼요. 노고수니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왕벚나무는 그렇게 수령이 오래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그 다음에 뭐 팽나무 같은 거 있을 겁니다. 팽나무 많이 보셨을 건데, 팽나무도 보통 국제정원 순천에 가시면 그 팽나무 있거든요. 그게 아마 400년 넘은 팽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이 팽나무 같은 경우도 수명이 깁니다. 자, 30번. 다음 모양 중 마름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렇게 납작한 거는 우리 판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요런 거를 우리는 마름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장방형으로 된 모양,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앞면은 넓고 뒷면은 좁은 걸 우리는 견치석, 견치돌이라고 얘기하죠. 모양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시멘트 중 간단한 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이걸로 사용하고, 중용열은 뭡니까? 우리 수하열을 많이 발생하는 곳에 수하열을 낮춰줄 수 있는 시멘트라고 그랬어요. 조강은 조기 강도가 좋은, 얘는 지금 혼합 시멘트인데 보통 얘는 후기 강도가 좋고 그 다음에 내화학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하수로라든지 뭐 이런 공사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쓰는 거는 보통 포틀랜드입니다. 우리 철물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간단한 구조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특징들을 같이 기억하셔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쓰는 시멘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수목의 이용상 단풍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려 할 때 식재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단풍의 아름다움을 관상한다. 자, 단풍이 든다. 이거는 낙엽수의 얘기입니다. 낙엽이면서 활엽이어야겠죠. 그게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일단은 단풍나무, 화살나무, 칠엽수, 아회나무는 모두 활엽은 맞습니다. 활엽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회나무는 상록입니다. 얘는 늘 푸른 걸로 생각을 하셔야죠. 얘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나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부수종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남부수종을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은 게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남부수종을 많이 기억을 하시면 이런 거 구분할 때 아, 얘는 상록할렵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 또 하나 나중에 도면을 그리실 때 중부지해방에 뭐뭐를 설계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시에 남부수종이 나오면 그 수종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남부수종을 알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목, 관목 구분하는 거, 단풍의 색깔에 따라 구분하는 거 지금 설명 계속 드렸던,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부수종을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부수종, 자, 남부수종 외우는 거 그때 한번 우리 앞서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건데요. 우리가 그 돈 먼 굴거리에서 동태 식사 후 치아가 녹나고 광나다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먼 굴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동태 식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치아가 녹나고 광난다. 이건 뭐 어쨌든 첫 글자만 외우는 겁니다. 돈나무, 먼나무, 굴거리나무, 동백, 태산목, 식나무, 사스레피, 후박, 후피향. 제 강의 중에 그 식물 재료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외우는 방법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치자, 아웨나무, 가시나무, 녹나무, 광나무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꽝꽝나무, 감탕나무, 화살, 호랑가시나무, 팔손이 등등등이 더 있어요. 하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남부수종이기 때문에 요걸로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일단 요거는 드리겠습니다. 다음 33번. 인공폭포나 인공바위, 그 다음에 조경시설물의 가장 적당한 것은 나왔어요. 아까 앞서 문제에 플라스틱 얘기 나올 때 플라스틱의 장점이 성형이나 착색이나 접착제로도 쓰고 성형 착색이 다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내화학성이라든지 뭐 내열성이 좀 약한 부분을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 제가 FRP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자, 인공폭포나 인공바위는 모양을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형을 하려면 제일 적당한 게 요거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PVC 비닐 합성수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 그래서 내우성이나 내열성, 내화학성 이런 것들이 강도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외에 사용하는 인공폭포, 인공바위 이런 것들을 FRP로 사용하는 겁니다. 안 썩습니다. 절대 안 썩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환경에 뭐 나쁘다고 해서 안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하여튼 그걸 단점을 보완한 게 요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4번. 수목의 굴치시 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거. 다시 말하면 굴치시 근원직경의 크기로 품셈을 적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품셈을 적용하느냐, 근원직경에 관한 품셈으로 적용하느냐, 수고에 관한 품셈으로 적용하느냐 이겁니다. 굴치시에. 굴치하는 거 뭔지 알죠? 나무를 분을 떠서 이렇게 드러내는 걸 우리가 굴치한다고 얘기해요. 굴치할 때 내가 이제 얼마 드는지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이렇게 된 나무를 굴치하는데 수고로 측정할 건지 근원직경으로 측정할 건지 품을 어디에 적용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흉고직경으로 측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격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B로 측정하는 거, R로 측정하는 거. 자, B로 측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로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진나무, 은단풍, 뭐 그 다음에 벚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있죠. 플라타너스, 버진나무, 플라타너스, 뭐 자작, 백합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흉고직경으로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고로 측정하는 것들이 특징을 보시면 잣나무, 지금 측백나무 되어 있잖아요. 상록침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록침엽 교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수고로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는 이제 근원직경, 대부분의 뭐 유실수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낙엽, 활엽 교목의 경우는 이렇게 근원직경으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문제 나중에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수고에 의해 측정하는 것 중에 아회나무가 있어요. 앞서 나온 그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남부수종의 경우는 간혹 수고에 의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특이한 거는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치시 근원직경으로 측정하는 나무, 그 다음에 흉고직경으로 측정하는 나무,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35번. 수목 가운데 양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이거 양수, 음수도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음수,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음수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수로 외울게요. 첫 글자만 외우겠습니다. 주, 전, 후에, 여기에 눈향도 있어요. 눈향나무. 눈, 비가 독이 된다. 그리고 술은 주 8회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나요? 음주 전후에는 눈비가 독이래요. 음주 전후에는. 그리고 주 8회만 먹으랍니다. 자, 팔손이 회양목. 이렇게 외우시면 이 음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거 음주 전후엔 눈비가 독이 되고 뭐 이왕 먹을 거 8회만 먹어라. 먹고 죽으란 얘기죠. 이렇게 외우시면 음수는 100% 외우실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남부수종 외우듯이 이렇게 음수도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소양고압블럭 시공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무슨 용? 보도용. 보도용이 아니면 다른 용도 있나? 네, 차도용도 있습니다. 차도용은 8cm, 보도용은 6cm. 일반적으로 블럭, 보도용 블럭은요, 대부분 6cm예요. 아니면 5.7cm?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모래가 깔린다는 거, 블럭 밑에.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자, 다음. 37번. 정원 시공 중 가장 늦게 하는 마무리 단계 공사는, 자, 조경 시공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설 공사를 하고요. 우리 현장에서 뭐 남자분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뭐 아시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비계. 그걸 우리 비계라고 얘기해요. 우리 건축물 하면은 리모델링 한다고 뭐 하면은 동그란 관 같은 거 건물 외벽에다가 이렇게 막 쳐놓은 거 있죠. 그걸 가설 시설물이라고 하고, 그거를 강관으로 만든 비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비계공사라고 얘기해요. 비계라고 얘기하고. 자, 이 가설 공사를 먼저 하고, 뭐 가설 울타리 친다거나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리 가설 공사라고 얘기해요. 가설 울타리. 우리 공사 현장 가면 먼지 날리지 말라고 무조건 울타리부터 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설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터파기를 합니다. 터를 파야 그 밑에 뭐 포장을 하든 밑에 지반을 다지든 뭘 할 거 아니에요. 터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기초공사라는 게 금방 얘기한 지반을 단단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쫙 펴가지고 바른다던가 잡석을 채운다던가 지반이 약하면 그런 게 기초공사예요. 아니면 우리 건물이나 이런 걸 밑에 세울 때 지반
집안을 튼튼하게 하는 기초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설물 공사를 하죠. 시설물 공사가 끝나면 식재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식재 공사가 맨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경 공사를 한다,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그 공사 그냥 끝난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생각해 보시면 나무 심는다, 준공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식재 공사는 뭐부터 하냐? 일단 재료가 반입돼야 되겠죠. 재료가 반입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교목부터 심습니다. 그 다음에 관목, 그 다음에 초화를 심죠. 마지막에 지피식물을 심습니다. 지피라고 얘기하면 우리 잔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 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시공 중 식재공사가 제일 늦게 한다. 자, 다음 38번. 뿌리 돌림은 현재 생장지에서 적당한 범위로 뿌리를 절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뿌리 돌림에 관한 설명. 자,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자랄 때 뿌리는 줄기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까지 굵은 뿌리가 뻗어나가며 그 잔뿌리는 그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한된 뿌리분으로 캐서 이식할 경우 잔뿌리는 대부분 끊겨나가고 굵은 뿌리만 남아 이식 시 활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 돌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뿌리 돌림을 하는 시기는 1년 내내 가능하고 봄철보다 여름철이 끝나는 시기가 가장 좋으며 낙엽수는 가을철이 적당하다.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봄에 뿌리 돌림을 한 낙엽수는 당년 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상록수는 이듬해 봄이나 장막에 이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식 시기랑 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 해설을 보시면 이걸 먼저 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 왜 밑줄을 그었냐면 뿌리 돌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식 전에 합니다. 이식 전 6개월에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3년 전에 합니다. 왜? 잔뿌리가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쵸? 왜냐면 지금 뿌리를 캐서 할 때 잔뿌리가 끊기니까 잔뿌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잔뿌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럼 잔뿌리가 언제 제일 많이 생성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수액이 유동하는 시기, 그때 보통 수간주사도 많이 놓거든요. 그러면 수액 유동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언제? 봄이죠, 봄. 1년 내내 가능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봄이 가장 좋다. 왜? 수액 유동이 왕성하니까. 그런데 낙엽수는 가을철이 적당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낙엽수는 가을철. 이 낙엽수의 가을철 적당한 거는 이식 시기입니다. 이식 시기가 가을철이 적당한 거고 이 시기에는 이제 나무가 낙엽수가 특히 휴면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뿌리 돌림을 하면 잔뿌리가 나겠어요? 쉰다니까 잠들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안 나죠. 그러니까 수액 유동이 왕성한 최대한 이식 전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이왕이면 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낙엽수는 가을철이 적당하다. 그건 이식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39번. 자연석 무너짐 쌓기 방법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윗부분의 돌은 평평하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땅이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박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렇게 그래서 지면이 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죠. 이게 자연석 무너짐 쌓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여기다가 사이목에다 이렇게 심는 거죠. 이렇게 돼야 토사가 무너지지 않는 거. 모양이 그래도 깔끔해 보입니다. 자, 40번. 자연 상태에서 굵은 가지를 전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수조. 자, 아까 설명했던 거 잠깐 나옵니다. 벚나무. 절단면이 잘 썩습니다.
부패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고 얘는 그래서 전정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벚나무는 웬만하면 잘 안 자르는 것이 좋고 절단면이 크게 생기면 반드시 살균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41번. 작성이 간단하며 공사 진행 결과나 전체 공정 중 현재 작업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서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시급한 공사도 많이 적용되는 공정표의 표시 방법은, 자, 이런 공정표를 우리는 막대 그래프, 막대 공정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공정이 이렇게 있으면 1공정, 2공정, 3공정, 5, 10, 15 이건 일수예요. 그러면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막대 공정표고 초보자가 간단하게 작성을 가능하고요. 간단한 공사, 소규모의 공사에서 사용되는 게 막대 공정표, 막대 그래프입니다. 다음 42번. 설계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재료의 종류나 품질, 시공 방법, 재료의 검사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글로 작성된 설계상의 부족한 부분을 규정 보충한 문서는, 이게 이제 바로 시방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위 대가표는 단위당, 한 주당 혹은 한 개당 1제곱미터당 단위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정한 게 1위 대가표고요. 설계 설명서는 뭐 그런 말은 잘 없고요. 그 다음에 내역서는 뭐냐면 이런 1위 대가표를 통해서 전체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수량 산출까지 다 포함한 것을 우리는 내역서라고 얘기합니다. 다 43번. 채소 토심, 초하류의 생존, 잔디식재지니까요. 잔디니까 지피초하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이야기할 때 그림으로 아마 잔디 초하류 15, 30, 45, 60 그래서 지피 초하류 소감목, 대감목, 천근성 교목, 신근성 교목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생존 채소 토심입니다. 이거 여러분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정도는 나무를 심으려면 토심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환경인데요. 나무를 심는 환경인데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나무가 생장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피초하류는 15cm, 소감목, 대감목, 천근성 교목, 신근성 교목. 자, 이거는 생존이라고 얘기했고요. 생육은 30, 45, 60, 90, 150입니다. 얘는 생육이에요. 얘는 생존은 그냥 사는 거. 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깊이. 생육은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 나무의 채소 토심은 그냥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채소 토심은 하면 이 생존 토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 30, 45, 60, 90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외우기 좋잖아요. 15씩 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갑자기 30이 크지만 어쨌든 처음에 15씩 크고 생육은 또 15씩 큽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외우기가 표로 기억을, 그림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는 뭐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림으로, 통으로 기억하시는 게 외우기가 아마 좋을 겁니다. 자, 다음 44. 선의 모양에 따라. 자, 우리 이 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처음 이 기출문제를 들으실 텐데 뒤에 갈수록 중복되는 문제가 때문에
강의 시간이 점점 짧아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1회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뒤로 가면 그때 앞에 1회 때 들었던 거 2회 때 들었던 거 이렇게 중복되는 게 적어도 60문제 중에 적어도 대여섯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을 잘 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의 모양에 따라 구분하는 선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선의 모양에 따라 해도 우리가 이제 실선, 그 다음에 허선 이렇게 나눕니다. 실선은 다시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으로 나누고요. 허선은 지금 얘기한 파선이라든지 1.3선, 2.3선이 있죠. 자, 지금 이거는 모양에 따른 구분이에요. 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굵으냐, 중간선이냐, 가는 선이냐. 얘는 뭐 0.9mm, 0.5mm, 0.23mm. 그 다음에 파선은 이렇게 된 거, 1.3선은 이렇게 된 거, 2.3선은 이렇게 된 거. 모양에 따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근데 그걸 다시 실선과 허선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번 굵은 선은 굵기에 따른 구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얘가 치수선이냐 절단선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용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눈 건지에 대해서 그 명칭, 그 용도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실선과 허선으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굵은 선은 굵기에 따른 구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5번 화단의 꽃 심기 작업 설명. 틀린 것은 바람이 없고 흐린 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얘가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큰 면적의 화단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심어 나가야겠죠.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심으면 밟으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식지 하나 초에 그늘이 지도록 얘는 이제 아무래도 초안은 약하기 때문에 차양막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발로 꼭 발이 안 들어가요. 어차피 발이 안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쉽죠. 46번 수목의 식재 후 관리사항. 필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식재 후 관리. 뿌리 돌림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식 전에 적어도 6개월 이전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이식 전에 한다. 그래서 식재 후의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다. 47번 가식 장소에 대한 설명.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가식 장소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그늘지고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틀린 겁니다. 사양토가 좋습니다. 물 빠짐이 잘 돼야죠. 점질토면 점토질이면은 빼서 쓰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질퍽질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빠졌는데 이제 그 공기에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뭐 요런 정도. 가식장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이런 보양시설, 관수시설이 있어야 되고 혹은 쓰러지지 않도록 세운다. 뭐 간혹 지주목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뿌리분의 흙을 덮는다.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겁니다. 잠시 식재 내가 물량을 많이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날 다 못 심었어. 남은 수량을 가식하는 거죠. 혹은 오늘 다 심을 수 있는 양을 내가 갖고 왔어요. 100주를 갖고 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비가 왔다? 그럼 못 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식상을 사용하는 거죠. 잠깐 심어놨다 다시 본공사할 때 쓰려고 하는 게 가식장입니다. 다음 48번 일반적인 전정 시기와 횟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정 시기를 이야기할 때 낙엽, 활엽, 교목, 낙엽, 활엽, 그 다음에 상록, 활엽, 그 다음에 상록, 치명, 혹은 뭐 화목, 화목류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보통 화목류 혹은 뭐 산울타리 전정을 크게 나누면 낙엽, 활엽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엽 진후, 수액 유동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휴면기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면기에. 잠잘 때. 우리 그 겨울잠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잠 잘 동안에 얘가 쉴 때 전정을 하면 돼요. 상록 활렵의 경우는 봄, 5월달, 그 다음에 가을, 아니면 아예 장마철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얘는 넓은 상태에서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축축한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월, 5, 6월이나 9, 10월 혹은 장마철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록침엽은 이렇게 5, 6월, 9, 10월에 하면 되고, 화목류의 경우는 언제 전정하는 것이 좋으나, 항상 화목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꽃진 후에, 꽃진 직후에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낙화 후, 낙화 직후. 산울타리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갑목류는 일반적으로 5, 6월에 2, 3회, 9, 10월경에 전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아야 2, 3회 혹은 1, 2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절이 변할 때마다 전정한다. 3, 4번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관목인 화목류, 철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라주면 나중에 결국엔 꽃을 못 보는 수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거 말은 잘못된 거예요. 49번. 조경 공사용 기계인 백호우, 백호우, 우리 굴삭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틀린 것을 지금 설명하라 그랬어요. 자, 3번의 경우 기계가 놓인 지면보다 높은 곳. 얘는 파워셔블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굴삭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바가지가. 가가지가 이렇게 긁는 거예요. 드래그 라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워셔블은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이렇게 뜨는 거죠. 이게 크레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위에서 더 굴착하기가 좋은 거예요. 모양이 다르죠? 얘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얘는 이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얘는 높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게 딱 걸려서. 근데 얘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워셔블입니다.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굴착하는데 파워셔블, 얘는 백호, 굴삭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가지가 요렇게 달렸다, 요렇게 달렸다로 보시면 돼요. 50번.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치수 보조선에 사용하는 거. 아까 선 얘기 나왔죠? 1.3선, 선의 종류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치수 보조선은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 중에서도 가는선으로 합니다. 1.3선은 절단선. 얘는 가상의 선이에요. 파선은 수문선입니다. 각 용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선의 명칭과 그 다음에 어디에 그 선을 이용하는지,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 아, 이건 절단하라는 의미에서 선이구나, 이거는 가상선이구나, 아, 요거는 점유로 파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물체 밑에 있는 거구나, 수문선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선은 실선, 그 중에 가는 선으로 그린다. 51번. 자, 토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흐트러진 상태, 그 다음에 다져진 상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고, 운반 품셈이 1일당 0.2인으로 2인의 인부가 100세제곱 흙을 운반하려면 말 그대로 이 100세제곱을 2명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2명이 일을 하는데 1일당 0.2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일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주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그냥 뭐 루트나 이런 거 들어간 계산기 말고요. 단순 계산하는 계산기 갖고 가시면 편하고요.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컴퓨터에 모니터에 보면은 계산기를 이렇게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굳이 안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컴퓨터로 사용하는 계산기를 잘 사용하지는 못하시는 분은 계산기를 갖고 가셔도 되고,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써보신 분은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게 간혹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52번.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네요. 순공사 원가를 구한다. 자, 순공사 원가는 그럼 뭐냐? 단순하게 그 공사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만 우리는 순공사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비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나 뭐 세금이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지만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해당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더하면 돼요. 자, 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뺀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답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3번을 쓰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아셔야 돼요. 더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뭘 넣어야 되냐, 뭐를 빼야 되는지를 아는 게 그게 더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53번. 빗물바지 배수관은 몇 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되어 있나? 자, 우리 그 빗물바지 배수관은 뭐냐면 우리 지붕 끝에 이게 그 관을 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빼는 걸 우리 빗물바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 표면 배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 배수관은 20에서 30m 혹은 10에서 뭐 30m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20에서 30m마다 이 배수관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 그랬어요. 뭐 그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제일 근접한 거죠. 자, 다음 54번. 우리 거름 주는 방법, 이것도 몇 가지 나옵니다. 방사상 모양으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방법, 요거죠. 요게 이제 방사상으로 한 게 방사십이고, 첫 번째 그림은 윤상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면 시비. 4번은 모르겠어요. 이런 시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가운데 점 있죠. 요게 이거는 이제 주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뽀글뽀글한 게 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딱 내렸을 때 여기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수관 안쪽에다가 거름을 준다. 수관 밖은 거름 주는 의미가 너무 없고 너무 안쪽에 하는 거는 뿌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관 딱 그 라인에다가 거름 구덩이를 파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54번, 55번.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 살포하는 생장 조절제는, 자, 얘예요. 종자 파종 전에 물에 이거를 희석해가지고 종자를 살짝 담갔다가 빼서 살포를 하면 굉장히 잘 자라요. 네. 우리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톰 아시죠? 아톰. 천하무적 아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자라는 아토닉 액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삼이라고 나온 거 있죠? 얘가 이제 제초제인데, 싸그리 다 죽이는 겁니다. 근삼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팔지 않는데,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그래서 생장 조절제는 아토닉 액제. 자, 56번. 종자 파종 순서입니다. 요렇게 나오는 문제 이제 한 번씩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기 보시고 나면 실기 준비하시잖아요. 실기 준비하실 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순서. 제일 먼저 경운합니다. 한 20-30cm 깊이로 땅을 갈아엎어요. 갈아엎은 다음에 비료 살포합니다. 비료. 제곱미터당 20g의 거름을 살포를 해줘요. 비료를.
그 다음에 정지를 합니다. 이제 레이크로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땅, 그 거름하고 땅이 이제 이렇게 섞이게 평평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펴주기는 해요. 사실은. 살짝 평평하게 살짝 다져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종을 요렇게 한번 골고루 파종을 해주죠. 그 위에 복토를 하는데 흙을 원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자를 파종할 때 이거는 모든 다 포함되는 건데 종자 크기에 2에서 3배 깊이로 심는 게 종자 크기에 2~3배 깊이로 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얘를 그냥 파종만 하면 위에 덜렁 땅 위에 그냥 얘가 종자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토를 해주는데 이 복토하는 게 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흙을 확 뿌리면 얘가 너무 들어가요. 종자가 작은데. 그래서 우리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레이크로 얘를 살짝 긁어서 복토해 줍니다. 그게 복토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실기 연습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눌러줍니다. 종자가 흙과 딱 붙을 수 있게 전압해주고 멀칭을 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그 다음에 어쨌든 관수를 해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자 파종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수목의 동해 발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일교차가 심한 남쪽 경사면보다 일교차가 작은 북쪽 경사면의 피해가 오히려 적죠. 왜냐면 남쪽 경사면이 일교차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동해 발생이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경사면보다 남쪽 경사면이 더 피해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늦은 가을과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것보다 과습한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습한 상태에 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과습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얼어버리면 뿌리까지 같이 어는 거예요. 그래서 과습한 토양에서 더 많이 상하고 큰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가 동해 발생이 더 많이 되어진다. 다음 58번. 한국 잔디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은 우리 한국 잔디 하면 다 녹병이죠. 예, 그래서 녹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한국 잔디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녹병은 한국 잔디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브라운 패치, 핑크 패치, 달라스팟은 특히 브라운 패치 같은 경우는 또 서양 잔디에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라지 패치는 둘 다 발생해요. 라지 패치도 또 있거든요. 근데 라지 패치 같은 경우는 둘 다 발생하는데 브라운 패치는 서양 잔디에서만 발생하고 달라스팟 같은 경우도 다 발생하는 겁니다. 달라스팟은 우리 달라 아시죠? 달라 모양처럼 동그란 동전만한 게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달라스팟입니다. 그래서 한국 잔디에 많이 발생하는 건 녹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여기 보시면 배수불량이나 다밥이 심할 때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잔디 관리 공부를 해보시면 대부분 배수불량 혹은 질소 과다 시비, 이게 대부분의 병 발생 원인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병 완화에 굉장히 좋아요. 자, 59번. 다음 수종 중 흰가루병에 가장 잘 걸리는 나무. 자, 흰가루병에는 이렇게 장미과 애들이 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장미, 배롱나무, 명자나무에도 좀 한 번씩 걸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미과에 많이 생기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일단 미관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허연 가루가 묻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허연 가루가 잎에 묻어 있으니까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육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은 그거에 안 좋다. 마지막 60번. 지형도에서 U자형 모양으로 바닥이 낮은 높이의 등고선을 향한다.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등고선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간격을 보시면 여기 간격이 넓으면 우리는 완만하다고 얘기하고요.
이 이 간격이 좁으면 우리는 경사가 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바닥이 높이가 낮은 쪽이, 이게 낮은 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가 이제 20cm씩 높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0.2, 여기는 플러스 0.4, 여기가 플러스 0.6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쪽에 있는 게 가장 높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거예요. 그러면 낮은 높이의 등고선을 향한다. 이렇게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능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향하는 거. 이게 낮은 쪽이니까 낮은 쪽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게 능선이고, 이 U자형이 높이가 높은 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요게 계곡인 겁니다. 얘가 계곡이고 얘가 능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건 능선, 안으로 들어가는 건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그림으로 그려서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고선 얘기가 나오면 요거랑 그 다음에 주간선, 그 계곡선 하면서 굵기 얘기 나오는데, 그것까지 외우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등고선의 모양, 간격이 넓으면 완만하고, 간격이 좁으면, 이렇게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 능선이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계곡이다.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굉장히 문제 푸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60번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1회니까 제가 설명을 많이 길게 했는데, 뒤로 갈수록 2회, 3회, 4회 뒤로 갈수록 중복되는 것들은 아주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회를 일단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유리할 겁니다. 설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뒤차 횟수로 갈수록 그거에 필요한 거, 그때 새로 나온 문제들로만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가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1회차 마치겠습니다.